태극기 아래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입니다. 올해 23,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한종합상사에 입사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소희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회사 첫날 인사팀 김 과장님이 저를 총무팀으로 안내해 주시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기는 좀 특별한 곳이야. 조심해서 지내. 그때는 그냥 신입이니까 실수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총무팀에서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한 건 박민수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소문은 입사 전부터 들었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 뭔가 달랐죠. 눈빛부터가 남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처음 인사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악수를 청하는데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정말 불쾌했죠.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첫날이니까, 그리고 회장님 아들이니까 그냥 애매하게 웃고 넘어갔습니다. 사무실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하필 박 과장 바로 앞자리더라고요. 동기들은 다 다른 층, 다른 팀에 배치됐는데 저만 이곳에. 나중에 알았지만 박 과장이 직접 요청한 거였죠. 일주일이 지나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는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하는데 저한테만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개인 사무실로 부르면서 문을 닫죠.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면 항상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선을 넘는 발언들이 많아졌어요.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요즘입니다. 할머니는 20도 안 된 나이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자원 입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회사 한 곳에서도 제대로 적응 못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너머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죠. 할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박 과장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 되어갔거든요. 입사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총무팀에서 분기 회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신입이 빠질 수도 없고 특히 박 과장이 직접 꼭 와야 한다고 못 박아서 어쩔 수 없었죠. 회식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박 과장이 예약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들어가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일단 참석자가 이상했어요. 총무팀이 10명인데 온 사람은 박 과장, 김 대리, 이사원, 그리고 저까지 4명뿐이었죠. 나머지는 다 개인 사정이 있다며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과장이 자기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회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까 박 과장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술잔을 건네주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김 대리와 이사원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한 잔, 두 잔. 계속 따라주면서 박 과장이 하는 말들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하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몸을 피했는데 박 과장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때부터 정말 무서웠어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술이 더 들어가니까 박 과장이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박 과장이 제 손목을 잡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니까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박 과장이 손을 놨지만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손도 계속 떨리고 할머니께 전화드리고 싶었지만 걱정 끼쳐드릴까봐 참았어요. 대신 혼자 중얼거렸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회식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그냥 사표를 낼까? 아니면 다른 팀으로 옮겨달라고 할까? 하지만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도망치는 건 해결이 아니야, 소희야.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박 과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게 더 무서웠죠. 자기가 한 일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박 과장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명백히 틀린 것도 없는 서류를 계속 다시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같은 서류를 5번씩 수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강제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심을 먹는 게 아니라 신문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힘든 건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박 과장이 저만 계속 부르고 저만 특별히 대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성희롱해요라고 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특히 박 과장은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좋은 상사 같아 보이겠지만 저는 그 손길이 얼마나 불쾌한지 2주가 지나니까 정말 한계였죠. 매일 밤 울면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기가 싫고 그러던 어느 날 박 과장이 또 개인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뻔히 보였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핑계를 댈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박 과장이 제 턱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숨소리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 순간 문득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16살에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던 할머니. 제가 한 말에 박 과장이 잠깐 놀란 것 같았죠. 하지만 곧 다시 그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그러면서 제 손목을 세게 잡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김 대리가 들어오더니 박 과장을 보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죠. 박 과장이 제 손목을 놓으면서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손목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그 말이 더 절망적이었죠. 다들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날 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박 과장의 성희롱, 협박,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할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은 다음 날 박 과장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의심하는 눈치였거든요. 심지어 제주도 가족들까지 언급하며 은근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할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죠.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처음 들어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1950년 8월 31일 16살의 나이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셨다고 합니다. 제주북 초등학교에서 입대식을 마치고 산지항에서 부모님의 눈물 어린 배웅을 받으며 진해로 떠나셨다고 해요. 126명의 제주 여성들이 함께 했는데 모두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어린 소녀들이었죠. 북한군이 제주도로 쳐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죽느니 차라리 해병대에 입대해 북한군을 한 명이라도 죽이고 죽겠다는 결연한 각오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진해에 도착해서 40일 동안 남자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으셨다고 해요. M1 소총이 할머니 몸무게만큼 무거웠지만 실탄 사격도 하고 총검술도 배우셨다고 합니다. 포복 훈련에 제식 훈련까지 126명 중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할머니가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만난 사람 중에 박정훈이라는 해병대 간부가 있었는데 할머니보다 2살 많은 18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의리 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바로 대한종합상사 박 회장이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부상병들을 간호할 때 그분도 부상을 당해서 할머니가 돌봐드린 적이 있다고 하셨죠. 그때 박 회장님이 할머니께 고마워하면서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머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할머니 전우의 아들이 할머니 손녀를 괴롭힌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남녀가 어디 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때 박 과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점심도 안 먹고 뭐 하냐며 다가왔는데 할머니와 통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할머니 타령이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해병대 출신이시고 6.25 때 자원 입대하셔서 나라를 지키신 분이라고요. 그런 할머니 손녀라서 절대 옳지 않은 일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박 과장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해병대냐고 되묻더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늘 서울에 올라오셔서 회장님을 만나러 간다고 할머니 전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박 과장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전우냐고 더듬더듬 물어보기에 할머니가 회장님이 부상당하셨을 때 간호해드렸고 그때 회장님이 은혜를 갚겠다고 하셨다고 설명해드렸죠. 핸드폰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회사 앞이고 박 회장님이 직접 마중 나오셨다는 거예요. 핸드폰 너머로 회장님 목소리도 들렸어요. 오랜만이라는 인사와 함께 할머니가 아들이 우리 손녀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씀하시자 회장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는 게 느껴졌죠. 박 과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제 핸드폰을 보더니 그게 아니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대리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회장님이 지금 당장 올라오신다고 어떤 할머니분과 함께 오신다고 알려줬죠. 박 과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아버지가 온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할머니는 나쁜 놈들과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런 할머니 손녀인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오고 계셨어요. 16살에 M1 소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셨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손녀를 지키러 오고 계셨죠.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뒤따라 박 회장님도 함께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셨죠. 박 과장이 아버지를 보고 일어서려 했지만 박 회장님의 차가운 시선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소희야, 할머니 왔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박 회장님이 아들을 보는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박 과장이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오해가. 하지만 박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며 말씀하셨어요. 해병님, 우리가 그때 뭘 위해 총을 들었는지 기억하시죠? 할머니 목소리에는 70년 전 그때의 결연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순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박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죠. 할머니는 박 과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할머니가 내 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어. 부상병을 간호하면서 피 흘리는 내 아버지를 돌봤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거냐? 할머니 손녀를 괴롭히는 게. 할머니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박 과장이 할머니 앞에서 완전히 위축됐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는 16살에 M1 소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어. 나쁜 놈들과 맞서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지. 할머니가 박 과장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손녀를 건드렸으면 각오는 했겠지? 할머니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70년 전 그 용감한 소녀 해병의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아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당장 소희 씨에게 사과해.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예순아, 내가 책임지겠어. 민수는 당장 해외 발령 보내고 소희 씨는. 박 회장님이 말씀하시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해병님, 우리가 지키려던 게 뭔지 아시죠? 약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과장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거죠. 할머니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와 함께 회사를 나서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바로 이런 거구나. 할머니처럼 옳은 일을 위해 맞서는 것이구나. 할머니와 박 회장님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분이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할머니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해병님 기억나시죠? 진해에서 훈련받을 때 해병님이 총 검술 연습하다가 다리를 다치셨던 일.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그때 예순이 내가 밤새워 간호해줬지. 열이 나서 정신을 잃었는데 내가 계속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다고 들었어.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말씀하셨죠. 126명의 제주 여성들이 모두 그런 마음이었어요. 부상병 한 명 한 명이 우리 오빠 같고 동생 같았거든요. 박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박 회장님의 날카로운 시선에 다시 앉았습니다. 민수야, 끝까지 들어. 내가 괴롭힌 사람이 어떤 분의 손녀인지 알아야 해.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헐렁한 미군 군복을 입고 무거운 M1 소총을 메고 매일 훈련했어요. 포복 훈련에 실탄 사격까지. 남자들과 똑같이요. 40일 동안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박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순아, 정말 부끄러워. 그때 우리가 지키려던 가치를 내 아들이 짓밟다니. 해병님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김예순 씨,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요. 할머니가 박 과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구나.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냐? 박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어라. 아버지. 박 과장이 말하려 했지만 박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할 말 없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너무 관대한 처분이야. 박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왜 그때 총을 들었는지 알겠지? 나쁜 일에 맞서지 않으면 더 큰 악이 생겨나거든. 네, 할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박 회장님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소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소희 씨는 원하는 부서로 옮겨서 일하세요. 급여도 승진도 특별 배려하겠습니다. 박 회장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박 과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박 과장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됐어요. 할머니 한 분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일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할머니는 기차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소희야, 할머니가 그때 제일 무서웠던 건 총소리가 아니었어.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지. 할머니는 해병대에서 만난 동료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두 어린 소녀들이었지만 각자 나름의 이유로 총을 들었다고 하셨죠. 어떤 친구는 오빠가 전쟁에서 죽어서 복수하겠다고 왔고, 어떤 친구는 피난 와서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았어. 하지만 모두 한 마음이었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제주도에 도착해서 할머니 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 방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병대 시절 사진이 특별해 보였어요. 이게 진해에서 훈련 마치고 찍은 사진이야. 할머니가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군복을 입은 어린 소녀들이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정말 어려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지금과 똑같이 강인했죠. 소희야, 할머니가 그때 배운 게 뭔지 알아?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어요? 진짜 용기는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녁 후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경험이 평생 힘이 됐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 후로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그때도 해냈는데라고 생각했어. 16살에 에밀 소총 들고 나라 지켰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겪은 일도 할머니가 겪으신 일에 비하면 작은 일이었다는 거리요. 할머니, 제가 너무 나약했나요? 나약하다고? 소희야, 너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잖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총을 든 것처럼 너도 내 방식으로 맞서 싸웠어.
그게 용기야.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함께 산지항에 갔습니다. 70년 전 할머니가 배를 타고 떠났던 그 항구였어요. 여기서 부모님이 눈물 흘리며 배웅해 주셨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는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바닷바람을 맞으며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세상에는 여전히 나쁜 일들이 많아.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는 맞서야 해. 할머니처럼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너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할머니가 70년 전에 지키려 했던 가치를 이어받는 일이라는 걸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바다가 반짝이며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 과장은 해외로 발령이 나갔고 저는 기획팀으로 옮겨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죠. 무엇보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회사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소희 씨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새로 만난 기획팀 선배가 말했어요. 6.25 때 자원 입대하신 분이라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할머니세요. 박 회장님도 가끔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할머니께 안부 전해달라는 말씀과 함께요. 두 분의 전후에는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후배가 물어봤어요. 선배,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무서웠죠. 하지만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16살에 총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도 못하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안부를 여쭤봤죠. 소희야,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정말 좋아요, 할머니. 이제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할머니 손녀니까.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주말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할머니를 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셨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할머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래, 표정이 많이 달라졌네. 이제 진짜 할머니 손녀 같아.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할머니와 함께 산지항에 다시 갔어요. 70년 전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용기를 내셨고 지금 저도 똑같은 용기를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126명의 제주 여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돌아가셨지. 하지만 그분들의 정신은 살아있어. 너를 통해서 말이야. 할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맞서는 정신이라는 거요. 할머니, 앞으로도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희야,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그날 회사에서 보여준 게 바로 그거거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 바로 이런 거구나. 누구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약한 사람이 괴롭힘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
이제 저도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중 하나가 됐어요. 할머니의 용기를 이어받아서 말이죠. 회사에 복직한 첫날,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여직원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때 문득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소희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지켜줄 차례야.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태극기 아래에서 할머니가 지키신 그 정신을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